네, 품목 분류를 했고, 그러니까 품목 분류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1, 2교시 때 들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이제 얼마나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이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어요. 품목 분류로 인해서. 그럴 때는 이제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가지고 FTA 내용을 좀 가지고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순서는 FTA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FTA 활용 실무,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하는 경우 이제 나눠가지고 좀 알아보고, 나머지는 이제 FTA 판정 검증 실무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개요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좀 말씀을 기초적으로 한번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상품과 용역, 자본 등의 상거래 행위라는 이 무역 과정에서 FTA를 통해서 수입 상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보면 관세 장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입을 억제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아까 저희 이제 잠시 얘기하던 중에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 해서 해외로 수출할 때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원산지 표시나 이런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또 별도로 관세는 아니지만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 중이 있는데요. 이러한 장벽들 중에서 이제 관세 장벽을 좀 낮춰보자. 그래서 무역을 좀 활성화시키자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FTA의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FT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세기구라는 제도를 조금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WTO 하는데 이게 세계무역기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회원국들 간의 무역규칙 등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데요. 이 WTO 체계 하에서는 차별 없이 교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최애국 대우 원칙이고 두 번째가 내국민 대우 원칙이 있습니다. 최애국 대우 원칙은요, 교역 상대국 간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겠다. 그래서 특정 국가 A 상품에 대해서 관세 인하는 다른 WTO 회원국이라 하면 특정 국가 A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하면 다른 회원국 모두에게도 똑같은 그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줘라 라는 게 최애국 대우 원칙입니다. 그래서 MFN 세율이라 그래서 Most Favored Nation 세율이라 해서 WTO 회원국이나 최애국 대우 지위를 획득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차등 없이 공통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라는 게 최애국 대우 원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내국민 대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 외국 상품과 내국 상품 간에 차별 없이 동일한 대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조세 규정이나 규제 등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을 똑같이 취급해라. 아까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CE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 CE 인증이 우리나라로부터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안경테에 대해서만 CE 인증을 필요로 하면 그거는 차별 대우예요.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이고, 똑같은 안경테라는 그 물품에 대해서 유럽에서 생산된 물품도 유통을 하려면 CE 인증을 받고 유통을 해라 라고 그 이유 내에서 그렇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차별이 아닌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에서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내국민 대우 원칙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FTA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이제 줄임말인데요. 뭐냐면 아까 관세 장벽과 기타 이제 무역 비관세 장벽이 있었는데
무역을 좀 활성화시키자, 좀 더. 그래서 이 관세 장벽과 기타 무역 장벽을 완화해서 최약국 간에 교역을 좀 더 많이 되게끔, 수출입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TA와 WTO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WTO는 이 협약 가입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WTO 체제이기 때문에요. 다자주의, 그러니까 참여하는 당사자가 많거든요. FTA는 사실 그 국가에서 WTO 가입 국가라고 해도 뭐 체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내가 필요로 인해서 국가 대 국가로서 또는 국가 대 뭐 EU, 아세안, 에프타처럼 국가 대 어떤 지역 공동체하고의 그런 FTA를 추진함으로써 요거와 반대로 양자주의 내지는 지역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최애국 대우의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WTO 체제하에서는 최애국 대우라 해서 내가 특정국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회원국에도 모두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FTA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낮은 세율을 그 나라의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WTO 체제의 위반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WTO 체제에서도 좀 더 낮은 세율, 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FTA 그런 협정에 대해서는 최애국 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를 수입할 경우에 WTO 세율은 8%, FTA는 0%라고 했을 때 이거를 WTO 체제에서는 관세 8%인 요 금액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되는 원가가 되는데, FTA 체제 하에서는 관세가 0% 되니까 부가세 10%만 적용하게 되면 이만큼의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이만큼의 차익이 관세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하는 유인이 많아지고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수입국 입장에서는요,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절감, 철폐 내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수출국에서는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출할 때 상대국의 수입 관세가 낮아지므로 FTA를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초콜릿 수입 시 혜택을 볼 때 기존에는 8%였는데 한미 FTA를 함으로부터 16년부터 0% 관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태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태국으로 들어갈 때 화장품이 30%의 세금을 냈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0%를 지금 관세 없이 태국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좀 더 많아지겠죠. FTA 활용 필요성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의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지금 추진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여러 전 세계 국가들과 지금 가급적 많이 그 FTA를 하려고 그래요. 정부 정책 목적상으로. 그리고 대개 FTA를 하더라도 거의 민간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발효 현황인데요. 현재 제일 처음 맺은 한칠레 FTA를 발효 시작으로 인해서 총 현재 2022년 2월 기준으로 18개 협정, FTA가 18개의 협정이 있고 총 58개 국가 FTA를 지금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자체가 20년 11월에 최종 타결이 서명돼가지고 현재 요게 올해 2월 달부터 현재 발효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기존에 이웃에 있던 일본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FTA를 맺은 게 없었는데 일본과 우리가 FTA를 맺은 최초의 어떤 그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FT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추진 현황 중에서 기존에 이제 향후 전망을 보시면 기존에는 우리나라 대 특정 국가 하나,
또는 우리나라 대 뭐 아세안이라든지 EU, 에프타 등의 1대 N 이런 형태에서 최근에 이제 RCEP과 같이 메가 FTA로 이렇게 완전히 일정 지역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메가 FTA로 이렇게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가 FTA를 하게 되면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시키게 됩니다. 스파게티볼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파게티볼인데 우리가 각각 지금 18개의 FTA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TA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다르고 같은 아이템이라도 협정 세율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자율 발급해야 되고 어떤 나라는 기간 발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FTA별로 다 다른데 이런 메가 FTA를 하게 되면 그 메가 FTA 군에 들어간 국가들끼리는 공통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그런 절차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파게티볼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활용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년도 통계이긴 한데 전체 교역량이 우리나라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FTA를 통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는 건 약 78.2%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수출과 수입을 나눠가지고 FTA를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수출할 때 FTA 활용률이 50%가 안 됩니다. 반면 수입할 때는 수입 관세율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죠. 중국을 보셔도 수출할 때는 우리가 100을 수출한다 하면 65 정도만 FTA를 활용하고 있고 수입은 반면에 100 중에서 85를 FTA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가급적 수출에 좀 더 FTA를 활용하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군별로 보시면 빨간 게 수출, 파란 게 수입인데요. 산업군별로 FTA 활용률을 보시면요. 이렇게 산업군별로도 수출과 수입의 활용률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게 농림,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FTA를 대부분 수입 농산물은 FTA를 받고 지금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칠레에서 수입하는 포도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FTA를 받고 들어오니까 지금 시중에서 우리가 과일을 싸게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입은 되게 활용만 많은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FTA 활용률이 좀 저조한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산업군별로도 FTA 활용률에서 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안경 수출 수입에서도 FTA 활용률을 이제 별개로 얼마나 세분화시켜 보지는 않았겠지만 FTA 활용을 좀 해서 아까 FTA 효과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좀 낮춰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 주체에 참여하는 그 업체들이 좀 경제적인 이득을 받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협정과 법령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FTA 협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 간에 맺은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령이 아니고 국가 간 협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국가 간의 협정은 아시겠지만 헌법에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협정문의 구성 형태를 보시면 기본협정이 있고요. 여기에 상품 무역 협정이라는 게 있고 서비스 투자 분쟁 해결 그 다음에 TBT 같은 기술 장벽 이런 규정들이 협정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것들이 상품 무역 협정 사항이고요. 이 상품 무역 협정 내에 보면 양어표, 그래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양어 스케줄이 들어있는 양어표, 일반 품목, 그 다음에 민간 품목이라고 해서 FTA를 하더라도 요거만큼은 일정 쿼터를 둔다든지 관세율 자체를 더 높이 둔다든지 이런 민간 품목에 대한 양어표가 있고 그 다음에 협정에서 너와 너희 나라와 우리나라 이제 FTA를 맺을 때 어떠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갖고 적용을 하자라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협정마다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서 현황이기 때문에 조금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지만 21년 기준으로 한번 보고요.
발효협정은 아까 18개, 58개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현황 자체는 20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FTA를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수출액과 그 다음에 수입액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FTA 협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협정별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증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이제 Certificate of Original에서 줄여서 COCO라고 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 그 다음에 원산지 검증이라고 해서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서의 적정성이나 수입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원산지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원산지 검증도 협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 요거는 이제 세관이나 상공회에서 발급한 FTA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를 해야지 협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한EU 같은 경우에는 상업송장 같은 데다가 원산지 인증 수출자 6,000유로가 넘었을 때 한 BL당 이제 6,000유로가 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EU로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는 영국으로 수출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그 문헌을 자율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미국은 자율 발급인데 자율 서식도 있고 공고 서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 방식도 다르고요. 검증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간접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유럽산 물품이 있을 때 우리나라 세관에서 그걸 검증하고 싶다. 그게 유럽산이 맞는지 할 때는 우리나라 세관은 어떻게 하냐면 그 수출한 유럽 세관에다가 너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이 물품이 유럽산이 맞나요? 라고 세관끼리 검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검증 요청을 하게 되면 유럽 관세청에서는 유럽 세관 당국에서는 수출자를 상대로 그 물품에 대해서 EU산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원산지 증빙 서류, 그러니까 세번 변경 기준이면 그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3번 이런 것들을 확인할 것이고 부가가치 기준이면 그에 대한 소요 원가 구성 내역이나 제조 공정 등을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우리나라로 알려줍니다. 그거를 이제 간접 검증이라고 하고요. 직접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로 수입된 그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그 수출자를 상대로 또는 수입자를 상대로 그 물품의 원산지가 예를 들어서 중국산이 맞냐 아니면 미국산이 맞냐 이런 식으로 직접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방식을 직접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직접 검증을 우리나라 관세청이 할 거냐, 세관이 할 거냐, 아니면 상대국 수출지 세관에다가 요청을 할 거냐에 따라서 직접 검증, 간접 검증, 이렇게 검증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가 검증 사례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재밌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협정과 관련해서 협정 세율이라는 거는 FTA 협정에 따라서 낮게 세율을, 관세 장벽을 낮춘 세율, 그걸 협정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형은 FTA 협정을 하게 되면 협정에 따라서 협정 체결 당시에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는 걸 즉시 관세 철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관세 철폐라고 해서 뭐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일정 비율만큼의 세율을 균등하게 연차별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는 방식을 단계별 철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품목 같은 경우에 FTA라도 양어를 안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미양어 품목이라고 합니다. 한일 FTA 양어 유형별 주요 품목을 보시면 여기 한일 FTA 협정문 부속서 2가라는 그 협정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형이 한일에서는 번호 순서로 이렇게 돼 있죠. 0이란 유형, 2번이란 유형, 3번이란 유형. 그래서 0 유형으로 되면 요건 협정 발효되면 그때부터 바로 관세 철폐하는 것. 2는 협정의 발효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는 것. 3은 4단계에 걸쳐, 5는 6단계에 걸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정별로 양업 유형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표 아까 보셨지만 양어표 이런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 10번이면은 요거겠죠. 11년 동안 협정을 이렇게 철폐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FTA 협정문을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려면 이러한 양어 유형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원산지 증명서 관련입니다. 한의유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상업송장에다가 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문구를 기재를 하고요. 요게 협정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는 요 협정 문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6,000유로 넘을 때는 반드시 요 괄호 안에 커스텀즈 오서라이제이션 넘버, 그래서 인증수출자, 세관 인증수출자 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유로가 넘는데 이 번호가 없다거나 이 번호가 위조됐다거나 하면은 FTA 협정 세율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에서 정형화된 서식으로 요 서식을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아세안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 프리퍼렌셜 타리프 서티피케이트 오브 오리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 아세안 협정 FTA CO라는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요 서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FTA 협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착오가 일으키시는 분들이 여기에 아세안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아세안 요 FTA 상에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서식, 예를 들어서 아세안 FTA 서식이 아니라 그냥 설티피케이트 오브 오리진이라든지 그냥 상공회의소에서 특혜 원산지 그런 서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입할 때 FTA 협정세율을 적용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서식을 가지고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한미 FTA는 이런 권고 서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전체 협정을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좀 FTA별로 나와 있는데 원산지 증명서별로 유효기간도 다르고요. 이게 자율발급인지 통일서식인지 또 협정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협정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FTA 관세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TA 관세 특례법은 우리나라 법령이고요. 국회에서 당연히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FTA 관세 특례법은 협정에 포함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을 우리나라 법령, 국내법령 체계로 수용하면서 협정에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어떻게 보면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협정을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검증은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FTA 관세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FTA 관세 특례법의 주요 목차를 보시면 1장의 총칙부터 2장에는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것, 3장은 원산지 증명에 관한 내용, 4장은 원산지 조사, 5장은 무역 피해 구제, 6장은 통관 절차, 7장은 협정 관세를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8장은 보칙, 9장은 벌칙 순으로 특례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법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령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례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기재부령으로서 시행규칙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이하에 FTA 관세특례법 고시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하고 훈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FTA 관련 법령은 관세청 FTA 포털이라든지 법제처 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관세청의 관세법령 포털은 아까 사이트와 동일한데요. 여기서 아까 CHS 정보를 살펴보셨는데 여기서 법령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라 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시고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문 내용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검색 방법은 이렇게 행정규칙명을 모르시면 이렇게 담당 부서라든지 행정규칙명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행정규칙 내용 전체가 여기서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이제 사항인데요. 법제처의 법령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자유무역협정을 치시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되고요. 아까 살펴본 그런 이제 FTA 관세 특례법과 그 다음에 협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훈령 뭐 이런 식으로 법체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규정들의 적용 순서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맺은 FTA 협정문 본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만든, 수용해서 만든 FTA 관세 특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별도로 또 관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특정 행위나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법령, 그러니까 협정이나 관세특례법, 관세법이 각각과 법령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국내법과 협정이 상충될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FTA에 관련해서 두 개가 국내법이고 얘가 협정문인데요. 이 두 개의 국내법과 협정이 상출되는 경우에 특정 행위, FTA에 관련된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FTA 협정문이 본문 협정 내용 자체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협정의 영문과 국문이 상충될 경우에는 영문이 우선 적용되는 FT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과 국문이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FT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료에 나와 있는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같은 경우에는 FTA 협정문이 공식 언어가 한글과 영문본이 따로따로 있거든요. 보통 영어권을 쓰는 나라에서는 국문본과 한글본의 협정이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영어권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한중 FTA라든지 한아세안 FTA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영어가 있거든요. 또 중국어 버전도 있고 국문 버전도 있어요. 그럴 때 상충한다.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충한다.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영문본을 국문에 앞서가지고 우선순위를 둔다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협정마다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영어권 국가의 FTA는 영문이 우선하고 비영어권 국가와의 FTA에서는 영문이 우선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특례법이다 보니까 특례법이 없으면 일반법인 관세법의 사항들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FTA 영문과 국문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국내법으로 규정한 사항의 수출 입장한 상호 통지. 그래서 FTA에서 정하지 않거나 국내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취약 상대국 국내법 개정 사항은 한국 내에서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에 수출자, 수입자 상호간 변경 즉시 통지 의무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상대국의 규정 위반의 위험에 대비해서 국제법 위반 상대국 또는 국민 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국의 불이행 위반 위험을 상시적으로 고려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간의 수출입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통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고 관세법 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를 활용하는 수출 절차는 물품의 선적 전까지 시효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고요. 선적 전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을 해놓고 1년 이내에 사후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소급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가 되면 이 수출 신고 사항을 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물품 관계 선적을 하게 되면 상대국에서는 이거 수입 통관할 때 협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 선적 전까지 발급을 못 받았다면 선적해놓고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 선적 후에 발급 스탬프를 날인해서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선적 후 발급인 경우에는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국가마다 근무일수에 대한 개념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은 휴일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토요일을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급 발행하는 날짜를 언제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국가별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 업체시라면 좀 유념하실 사항인데요. FTA 사후협정을 적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제 사례를 보시면 실제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금형업체가 있는데 금형을 태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사후협정을 적용 신청했는데 태국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사례 2번은 우리나라 섬유업체인데 베트남을 수출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베트남에 제출했는데 이때도 소급 적용 불가하다는 이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거냐? 보통 이게 아세안 국가 수출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수입 신고 시에 그러니까 이 수입 신고라는 거는 우리는 수출자니까 그 나라 아세안으로 수입할 때 수입 신고 당시에 시효는 원산지 증명서는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일반 세율로 통관을 하지만 일반 세율로 통관하더라도 사후에 내가 이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수입할 때 그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시를 안 하고 나중에 소급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갖다가 내밀어도 거기서는 협정상 적용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 너 수입할 때 나한테 그건 너 사후에 적용한다고 신청 안 했잖아 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바이어들한테 컴플레인을 받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보시면 아세안 국가별로 이렇게 보시면요. 브루나이 수입 시 관세 당국의 특혜 관세 사후 신청의 의사를 통지하게 돼 있어요. 브루나이. 그 다음에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런 국가로 수출할 때는 반드시 사후 발급을 하는 경우에 이번에는 내가 선적할 때 원산지 증명서가 없지만 너희 들어갈 때 나중에 발급해 줄 테니까 혹시 그럴 때는 지금 없더라도 반드시 너희가 사후에 우리가 발급해 줄 원산지 증명서로 사후에 협정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수입할 때 신청을 해라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바이오한테.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활용 절차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별로 보시면 완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제조시설이 없는 무역업체, 원재료 공급업체가 있는데요. 여튼
원산지 증빙 서류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출업체인 경우에. 다만 예외적으로 한중 FTA는 3년이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된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 좀 마치고요. 조금 잠시 리프레시 하셨다가 다시 10분 후에 4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